안녕하세요. 희망 스튜디오의 박마루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가 활동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또 영화관에 가서 사실 다양하게 여가 활동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우리 장애인분들은 신체적 경제적 장애로 인해서 여가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조향현 과장님을 모시고 정부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여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리 조향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향현입니다. 네. 과장님,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향현 과장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고요. 제가 좀 전에 여가 활동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여가 활동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말에는 주로 이제 집에서 네. TV 보고 주말에 TV 보시고요. 좀 시간 나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네. 이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제 네. 그 정도이고요. 네. 또 탁구도 간혹 하고요. 탁구도 가능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 과장님이 장애를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체장애 지금 저는 지체장애 2급입니다. 2급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한 살 때 네. 그 소아마비에 이제 장애를 입어가지고 네. 양쪽에 이제 목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좀 중증 그런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도 뭐 항상 건강해 보이세요. 일도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향현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체육 문화를 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겁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또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스포츠를 체험하고 직접 참여하는가 이제 그런 업무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업무가 가장 중점적인 업무인데 2005년 12월에 이제 종전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 오던 장애인 체육 업무가 있었습니다. 네. 뭐 올림픽, 또 아시안 게임, 또 전국체전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애인 체육 업무가 복지부에서 하던 업무를 네. 4년 전에 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또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그런 법적 장치를 한 다음에 네. 지금은 그 문화부에서 거의 장애인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 업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장애인들이 그 예술적인 또 문학적인 재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 배려하고 실제로 또 정책화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제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실은 저희 그 체육 업무는 확실하게 이렇게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 부의 15개 부서에서 네.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업무를 한 곳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통합해서 조율하고 네. 또 컨설트도 해주고 네.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희 부에 문화정책과도 있고 또 문화여가 정책과도 있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또 소속기관 중에 수화라든가 점자를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또 중앙도서관에 장애인 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점자를 직접 발행하고 네. 또 직접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한 데가 있고요. 또 박물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해서 총 15개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장애인 문화체육과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컨설트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아마 새삼 알게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주 업무가 그래도 이제 장애인 체육 분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뭐 올림픽도 있고 아시아대회도 있고 국내 전국 장애인 체전도 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엘리트 스포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아요. 또 생활체육도 그렇고. 근데 앨리스 스포츠를 할 경우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혜택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도 조성될 것 같은데 엘리트 스포츠 하면 어떤 게 좋다. 이런 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장애인 체육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전문 체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체육, 네, 그다음 생각죠. 국제 체육이라는 이 세 가지 체육의 요소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엘리트 체육, 즉 전문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05년 12월 달에 복지부에서 문화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일반 비장애인 선수들에 비해서 장애인 선수들은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그 제13회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그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네. 지난해에 이제 그 비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체육의 격차가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종전에는 80%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그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100%로 모두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포상금이라든가 일시 또 장려금 그런 부분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대회를 치러서 어떤 뭐 이렇게 결과를 좋게 받으면 어떤 뭐 성과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실 스포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분들 보면요.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울리고 사회 통합에 참여하는 자체도 좋아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체육을 하신 분들이 사회 활동을 보시면 정말 적극적이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엘리트 스포츠가 사실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 우리 비장애인 태능 선수촌처럼 우리 장애인 체육훈련원이 만들어졌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그 우리 체육의 요람 그러면은 태능 선수촌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양성하고 네. 또 훈련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체육의 요람이 있는데 장애인 그 선수들은 그 어떤 그 대회를 앞두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훈련할 때 과거에는 참 숙소라든가 또 훈련장이 그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 전에 2007년 7월 달에 경기도 이천시 신두면 소재에 되는 약 5만 5천여 평의 그 넓은 그런 대지 위에 이천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축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네. 아마 1단계 공사는 10월 중이면은 10월 중이면. 완공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훈련원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앞으로 우리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장애인 체육뿐만이 아니라 아마 장애인을 위한 모든 정책은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아마 장애라고 하는 것이 네. 불편하지 않는 전혀 그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을 하고자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불편해서 어떤 스포츠 활동을 못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장애인분들이 마음 놓고 누구나 와서 공간적인 불편 없이 또 물리적인 어떤 불편 없이 장벽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가장 큰 기조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활성화된 정책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네, 저희가 2005년 11월 달에 대한장애인 체육회를 설립을 하고 네. 각 시도에 이제 지방장애인 체육회라 해가지고요. 네. 2008년 2월 달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 1년 좀 지났는데요. 각 지역에 이제 장애인 체육 그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네. 거기에는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별로 하고 있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네. 또 전라북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같은 네. 그런 생활체육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그 체육 활동을 하고 싶어도 누가 좀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금년에 96명을 각 시도에 파견해서 네. 체육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체육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적인 양성도 저희가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또 우리 장애인 체육 문화가 우리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도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이제 스포츠 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스포츠 외교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160개국에 네. 장애인 체육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13위를 했거든요. 13요. 그 굉장한 성과였죠. 몇 나라가 참여했죠? 14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140에 13. 예. 대단합니다. 특히나 그 홍성만 선수가 육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네. 단상에서 시상할 때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네.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본 국가적으로도 많은 감동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제체육의 한 분야로서 장애인 체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인데요. 저희는 그 2007년도에 IPC라고 이제 IOC와 관련된 그 대입이 되는 장애인 그 올림픽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IPC 총회를 저희 나라에서 개최한 적이 있고요. 네. 또 IPC의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기구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인사가 진출을 하고 있고 네. 또 APC라고 우리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APC는 특히 그 아시아 40개국 나라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치룰 때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국입니다. 네. 거기에도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기력과 관련된 그런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그 IPC 또 APC라고 하는 국제적인 장애인 체육 조직에 우리나라의 유력한 그 체육 인사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스포츠도 외교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이제 2014년에 인천에서 그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다는데 어떤 대회입니까? 네, 원래 이제 아시안 게임은 그 매년 4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4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일반 그 아시아 경기 대회를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애인 아시아 게임은 올림픽하고는 달리 네. 별도로 유치 신청을 하고 또 현지 실사를 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 올림픽을 한 나라는 올림픽과 동시에 장애인 올림픽을 동반 개최하는데 네. 아시안 게임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OCA하고 APC하고 협약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네. 동반 개최를 하지 않고 일단 그 유치 자체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5월 31일 날 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PC라고 하는 그 장애인 아시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저희 그 인천광역시에서 네. 대한장애인 체육회하고 같이 그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안에 아마 네. 10월 중에는 확정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고 예, 신청한 단계군요. 유치 신청만 했습니다. 예. 저는 대회가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래서 기뻤는데 잘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네.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 장애를 갖고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이렇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또 현장을 다니시면서 또 각계각층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네.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 없나요? 사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 공통점으로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그 정책적인 욕구는 많은데 네, 그에 비해서 정부가 그 정책 대상자들에게 네,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또 정책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장애를 갖고 있지만 또 정부 내에서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늘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동료 장애인분들에게 네. 어떻게 제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일반 국민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그 동료분들에게 정책을 잘 펼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 보통 동료라든가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금 등이 가렵단 말이에요. 네. 등이 가려운데 이 정책을 하는 사람이 등은 안 긁어주고 네. 배를 긁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항상 그 정책 수요자분들의 그런 어떤 걸 정말 제대로 원하는지에 대한 네. 의견 수렴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은 저도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있지만 또 시각장애인분들 보면 또 이해 폭이 사실 좀 좁아요.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면 저들도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비장애인분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인간적인 고뇌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복지부도 계셨었잖아요. 예, 그 지금 이제 체육관광부도 와 계시고 사실 뭐 장애인으로서는 뭐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당당한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와중에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 혹시 네. 없었을까요? 저는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사실은 장애인 여러 가지 그 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 네, 특히 시각장애인 화면 해설 방송이라든가 네, 심부름센터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자막 방영 네, 또 수화 통역센터 그런 그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이를 정책화시켰던 업무를 했었어요. 네, 그 뒤로 이제 업무가 이제 문화부로 이관돼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와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복지부는 어디 가니나 취약계층을 위한 업무거든요. 국민소득이 낮은 또 소득이 낮거나 네, 또 기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데 비해서 네, 문화부는 제가 현재 있는 문화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삶을 조금 더 그 향상시키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된 상태에서의 문화와 체육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그 격차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있을 때와 문화부에 있을 때의 차이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 수요자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개인적인 부분은 새로운 곳에 가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 시골에 보면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바로 옆 동네로 이사해도 그 동네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정부 내에서 이렇게 부처를 옮겨가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 하는 생각만 갖게 되면은 뭐 그건 잘 극복이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네. 예. 그래요. 지금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게 믿음직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하실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지. 몇 시에 퇴근하세요? 퇴근은 일찍 합니다. 저는 그러세요? 예, 예. 네. 그 요일별로 다르지만 이제 네.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월요일 같은 데는 좀 늦게 회의가 많기 때문에 네. 늦게 퇴근하고 평일 날은 보통 그
그 일반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네. 퇴근 일찍 하는 편입니다. 네. 가정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가정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죠. 아, 그럼요. 예. 네. 결혼해서 예. 자녀가 지금 지금 고3, 중3 그렇게 있습니다. 뿌듯하십니다. 저는요. 7살, 4살입니다. 아, 근데요, 제가 우리 장애인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고 또 그리고 희망 스튜디오 얘기하다 보면 살아온 이야기가 다 희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장애인 문화체육과 관련돼서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사실은 제 개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꼭 필요한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 부처 내에 15개 부처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그 업무를 하는 곳이 9개 부처가 있고요. 네. 6개 부처는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1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네. 장애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과가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 네.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 그 여성과 관련된 전담과가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 또 여성의 그런 여러 가지 권익 문제들이 범부처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각 부처에서 장애인 업무를 맡는 그런 전담 조직이 설치돼서 거기에서 이제 각종 장애인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그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권익을 신장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맞는 또 부합하는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개 부처에 네. 장애인과가 하나씩 만들어지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개 부처에만 장애인 전담과가 있거든요. 어느 부처가 있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그 주무부서는 네.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에 과가 3개가 있고요. 과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하나 있고,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이 4개 부서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15개 우리 정부 산하의 부서에 모두 장애인 부서가 만들어지면 장애인분들이 행복하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갖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우리 희망 스튜디오에 보시면서 아, 저분은 저렇게 살아오시면서 또 격려 말씀도 했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희망은 이래서 좋은 거라구나 아마 가질 것 같은데 희망적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뭐 그런 말씀을 할 그런 좀 입장은 안 되겠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네. 사실은 희망 메시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자 하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예. 네. 저는 정책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네. 이게 되겠지 하는 생각, 잘 될 거야 하는 생각. 네.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야. 이게 해봤자 별로 어떤 효과가 없을 거야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네.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면은 네. 아마 자신의 어떤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를 잘 물리치면서 이렇게 똑바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하는 것이 저의 외람되지만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조양원 과장님하고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말 희망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심리학자가요, 쥐를 가지고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 쥐를 캄캄한 곳에 가뒀는데요. 그 쥐는 3일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cm를 열어놨더니 그 쥐는 죽은 쥐의 3배를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1cm는 희망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희망 스튜디오도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희망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